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로 35이 된 새댁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은 못 고쳐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안 되지만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를 포함해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가 아나무인한 사람들이었는데 저희 남편을 만나면서 친정 식구 모두 개과천선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전과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쩌다 아나무인하기로 유명했던 저희 가족들이 개과천선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이곳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들에게 저 스스로를 부잣집 막내딸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저는 돈 많은 집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아서 부를 물려받은 것이 아닌 오로지 저희 친정아빠와 엄마의 노력만으로 부를 얻게 된 한마디로 졸부였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신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셨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부모님들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 아빠 회사원, 엄마 주부라고 적으면 돼? 희연아, 회사원이랑 주부라니? 아빠랑 엄마는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야. 그렇게 적지 말고 사업가라고 적어도. 그리고 너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엄마랑 아빠 회사원의 주부라고 하면 안 되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라고 해야 돼? 할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엄마 아빠 돈 많이 번다고 하면 납치당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납치를 당하기를 왜 당하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 돈 많은 집이에요 하고 다녀. 그리고 이거 다 아빠랑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라고 말하고. 알겠지? 그래야지 우리 공주가 밖에서도 대우받고 살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자수성가했다고 제 입으로 자랑하고 다니시는 걸 좋아했고 자식들에게도 자랑을 하고 다니라고 시키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돈 많은 집 막내딸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제 위로는 오빠 2명에 제가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저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희연아,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야 아주 게으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서 가난한 거야.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란다. 그럼 엄마랑 아빠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가난한 게 뭔데? 다들 평범하게 사는 거면 가난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 아니야? 우리보다 못 살면 다 가난한 거야. 앞으로 희연이 너의 기준은 우리 가족이면 되는 거니까 우리보다 못 산다 싶으면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엄마 말대로 다 게으르고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어울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보다 가난한 친구들을 당연하게 무시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 부모님들 말은 다 옳은 말이었고 그런 부모님들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야, 이희연, 오늘 채원이 집 가서 조별 숙제할 건데 너도 가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가는 길에 떡볶이 사 먹는다는데 너도 같이 가자. 엄마가 길거리에서 사 먹는 음식은 다 더러운 거고 거지들이나 먹는 거라고 했어. 난 안 먹을 거니까 너네들끼리 먹어. 그리고 김채원 집 작고 낡은 집 아니야? 거기 가는 거면 나는 가기 싫은데. 채원이 집 저기 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잖아. 나도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절대 작고 낡은 집 아니야. 안에 들어가면 엄청 커. 너도 거기서 살고 있었어? 지나가다 보니까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지고 딱 봐도 커봐야 방 3칸뿐이겠던데? 어쨌든 난 거기 갈 거면 안 갈 거니까 너네끼리 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보다 가난한 친구들을 무시하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곁에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혹시 내 생일 파티에 올 사람 있어? 우리 엄마가 생일 파티에 오는 친구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준다고 했는데 내 생일날 올 사람? 대신 선물은 꼭 가지고 와야 돼. 희연아,
이번에도 네 생일날 놀러가면 작년처럼 너희 엄마가 우리 놀이공원도 보내주고 선물도 사주시는 거야? 당연하지. 너 작년에 우리 엄마가 사준 선물 지금도 가지고 있지? 올해는 더 좋은 걸로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선물 받고 싶은 사람은 내 생일 선물 사들고 놀러와. 대신 딱 10명이야. 어릴 때부터 돈으로 친구를 샀던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런 식으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대학교에 가서도 돈을 내세워 친구들을 사귀어야만 했습니다. 야, 이현, 오늘 여기 왜 왔어? 공강인 거 너만 소식 못 들은 거야? 애들 다 오늘 공강이라서 자기들끼리 가평 간다고 하던데 너도 거기 간 거 아니었어? 오늘 공강에다가 애들 다 가평에 놀러 간다고 했다고?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준 거야? 이것들이 설마 나 왕따 시키려는 거야? 왕따라기보다는 평소에 네가 애들 돈 없다고 무시를 해대니까 애들이 너 불편해서 너랑 안 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너 애들 하녀 부리듯이 부리는데 누가 널 좋아하겠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에게 옳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학교에 가서는 아무래도 여러 지역에 온 친구들이 모이게 되니 저에게 옳은 소리를 해주는 친구가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설교질이야? 그리고 내가 언제 애들을 하녀 부리듯이 했다고 그렇게 말해? 나는 그만한 보상을 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시킨 적은 없어. 야, 세상에 잘 살고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깟 돈 좀 있다고 사람 그렇게 막대하면 나중에 벌 받아. 야,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돈 때문에 네 옆에 붙어 있는다고 하지만 나중 되면 네 옆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너 의사 집안 자식이라고 했지? 똑똑한 집 자식이라고 함부로 내 앞에서 나불대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의사 집안이라고 해도 우리 집보다는 잘 살 순 없을걸? 우리 집 소유 건물만 해도 몇 갠데 감히 나한테 까불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너 언젠가 큰 코 다칠 일 생길 거다. 그리고 너 그동안 나는 잘 사는 집 자식 같아 보여서 나한테 잘해준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 앞으로는 나 아는 척하지 말아주라. 부탁이다. 저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도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됐고 제 성격이 싸가지 없고 아나무인한 성격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저의 성격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저를 낳고 길러준 제 부모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도 제 주변에는 제 앞에서 기어주는 친구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너희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어. 그리고 장지원, 너 다음 주에 생일이라며? 이거 내가 딱 한 번 들었던 가방인데 이거 너 해. 네 생일 선물로 내가 집에서 가져온 거고 이거 100만 원 넘는 비싼 가방이니까 소중히 다뤄. 어머 희연아, 내 생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런 선물까지 주다니. 정말 고마워 희연아. 나 잘 들고 다닐게. 나랑 친구하길 잘했다는 생각 들지? 앞으로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만큼 내가 보상 톡톡히 해줄 테니까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아참, 그리고 너 금요일에 내야 되는 전공과제 다 했다고 했지? 시간 남으면 내 것도 해줄 수 있을까? 과제? 그건 끝났는데. 내가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거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내가 이 비싼 가방까지 생일 선물로 줬는데 그것도 못 해주는 거야? 미안한데 그럼 그 가방 다시 돌려줘. 너 주기 아까워졌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유가 조금 있었네. 네가 해달라는 그 과제 내가 해줄 테니까 방금 내가 했던 말은 잊어줘.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그리고 가방 잘 쓸게. 속마음을 공유할 진짜 친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이렇게라도 친구들을 옆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크게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거하게 비싼 술을 사줬던 날 제가 거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런 저를 두고 자기들끼리 가버려서 생긴 일이었죠. 저는 친구들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혼자서 비틀대며 목적지 없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길바닥에 쓰러지게 됐고 저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혼자 한참을 쓰러져 있어야 했습니다.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서 이러고 자면 큰일 나요. 괜찮으세요?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술에 너무 취해 제가 왜 그곳에 쓰러져 있는지도 몰랐고 그저 직감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누군가에 의해 응급실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아니,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길래 그런 곳에서 혼자 쓰러져 잘 수가 있어요. 제가 발견 안 했으면 그쪽 어떻게 됐을지 장담 못했어요. 제가 쓰러져 있었다고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던 기억은 있는데 아마 지금 친구들이 저 찾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얼른 연락해줘야 되는데 제 폰 어디 있어요? 저는 당연히 친구들이 술에 잔뜩 취해 사라진 저를 찾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명 넘게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 그 어떤 친구도 저에게 전화를 줬다거나 문자를 남긴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 오지 않은 제 폰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제가 눈물을 흘리자 저를 구해준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저기요,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 불러드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연락이 없을 수도 있죠. 지금 시간을 보세요. 다 자고 있을 새벽 3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에만 감사하고 그만 우세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쪽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른 척하지 않고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처음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꼈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가 잘못 살아도 한참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깨닫게 됐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택시 타고 집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될 때까지 술 많이 마시지 말고요.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몸 괜찮아지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새벽에 일 마치고 집 가는 길에 그쪽처럼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잠든 사람 자주 구해봐서 이런 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아니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신데 당연히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죠. 제발 제가 보답할 수 있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연락처를 알려주기 싫다는 저의 생명의 은인에게 구걸하듯 연락처를 얻어낸 저는 몸을 회복하고 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연락을 걸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까지 하며 겨우 만났는데 일을 끝내고 온 건지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비싼 식당 아니에요? 이런 차림으로 여기 와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저렴한 잔치국수 하나만 사줘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떻게 그래요? 제 목숨 살려주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일하다가 오셨나봐요? 어디 공사판에서 일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예, 저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괜히 그쪽한테 미안하네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옷 입고 여기 오면 뭐 어때서요? 복장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요. 분명 원래 저였으면 공사판에 일한다는 말을 듣고 기겁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피하려고 했을 텐데 웬일인지 공사판에 일한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공사판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면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할 텐데 왜 하필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차림새 보고 눈치채긴 했지만 부잣집 딸이긴 한데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이신가 보네요.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이라서요. 죄송해요. 무례한 질문이었나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감사의 의미로 그날 밥 한 끼만 사주고 끝내면 되는 일이었는데 저를 살려준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걸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는지 저는 그날 이후로도 보답을 핑계로 어렵게 남편과의 약속을 잡아냈습니다. 저번에 밥 사주셨잖아요. 근데 뭘 또 사준다고 부르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공사장 말고도 하고 있는 일이 두세 가지 더 있는데
그거 다 하려면 그쪽 만날 시간도 없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마련되니까 이렇게 나와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그쪽 정말 친구 없어서 저 부르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부잣집 아가씨들이 꼭 친구가 없는 것 같던데. 야, 아무리 그래도 저 같은 놈은 좀 아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날도 보셨겠지만 저한테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한테 실망해서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쪽한테 연락한 건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 번 더 뵙고 싶어서고요.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애원을 해서야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시간을 쪼개 저를 만나러 와주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저는 예고도 없이 남편에게 사귀자고 먼저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동민씨, 저 동민씨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랑 연애해보지 않을래요? 여자친구 안 만난 지 꽤 됐다면서요. 이제 동민씨도 연애할 때 됐잖아요. 제 연애를 희연 씨가 걱정해줄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그리고 저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장난 하나도 재미없어요. 장난이라뇨? 절대 장난 아니에요. 저 진짜 동민씨가 좋아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하는 고백이라고요. 사실 동민씨를 제 남자친구로 받아들이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동민씨 같은 사람이라면 공사판에 일하는 사람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니 조금 애매하네요. 도대체 저 같은 공사판에 일하는 사람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희연 씨랑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그게 신기해서 그런 거면 그만두세요. 남편은 저의 고백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진심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귀찮아할 정도로 남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만할 때도 됐는데 언제까지 저 쫓아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연 씨는 저같이 힘들게 살아온 남자 만나지 말고 희연 씨처럼 온실에서 귀하게 자라온 화초 같은 부잣집 도련님 만나세요. 사람 마음이 제 맘대로 되나요? 저도 동민씨 말대로 그런 남자 만나고 싶은데 하루 종일 동민씨만 생각나는 걸 어떡하라고요. 저 정말 호기심에 쫓아다니는 거 아니니까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희연 씨, 저 거지예요, 거지. 돈 없어서 공사판에 일하고 있고 일도 두세 개씩이나 하는 거잖아요. 이래도 저 같은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저는 남편의 마음을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는데 남편은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야. 근데 사람은 아니라고. 사람 귀한 줄 알아야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희연이 너 봐봐. 돈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더니 네 옆에 남은 친구 누가 있어? 그래도 나한테는 가족들도 있고 오빠도 있잖아. 나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평생 네 옆에 있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언젠가 너랑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가족들이랑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사람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그래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랑이 누구한테 나오는데? 사람한테 나오는 거잖아. 남편 덕분에 저는 제 가치관을 많이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감사했고 비록 가난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남은 생을 저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희연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길게 만날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더 정들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오빠? 내가 뭘 또 잘못했어? 나 요즘엔 오빠 말 가슴에 새기고 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친구들한테도 막대한 적도 없어.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싫지만 우리 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못 만날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네가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의 딸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네가 내 생각보다 엄청 부잣집 딸이더라고.
나 너 같은 여자랑 만날 자신 없어. 오빠, 내가 부자면 오빠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하면 오빠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거고 내가 오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왜 헤어지자고 그래? 제가 잘 살아도 너무 잘 사는 부잣집 딸이라 헤어지자고 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게 접근한 남자들은 다 저의 집안을 보고 접근을 했고 저로 인해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뿐이라 부잣집 딸이라 싫다는 남편이 바보처럼 보일 정도였죠.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희연아. 사실 나 부모도 친척도 없는 고아야.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내 부모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애랑 연애를 하고 같이 미래를 그리겠니? 오빠 고아라고?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시간이 얼만데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 나는 네가 나랑 잠깐 만나다가 금방 질려할 줄 알았고 그래서 몇 달 못 만나다 헤어질 거라 생각했어. 근데 내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진지한 사이가 돼가는 것 같아서 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요즘 네가 계속 결혼 이야기 하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고. 남편이 가난한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지만 고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주변에 부모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성인이 돼서도 고아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희는 남편이 고아라는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됐는데 저는 남편이 고아라는 사실보다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또 찾아왔어?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도 나랑 헤어지는 거 받아들이기로 했으면서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려고 했는데 나 오빠랑 못 헤어지겠어. 사실 오빠가 고아라는 게 충격적이지만 그게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오빠를 만났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헤어져야 되냐고. 고작 그런 이유라니? 내가 고아라는 건 우리가 헤어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야. 그리고 희연아, 우리가 헤어지는 건 너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 끝내자.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부잣집 딸이 사랑에 목매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걸 비웃었는데 그런 제가 그 드라마 속 여주인공과 똑같은 상황이 되니 나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그럼 내가 결혼하자고 안 할 테니까 우리 만날 수 있을 때까지만 만나자.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고 꼭 결혼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만나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하면 안 될까? 그런 식으로 저는 남편을 설득시켜 다시 남편과 연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을 붙잡을 때 했던 말처럼 남편과 결혼을 하자는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남편을 만날수록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마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린이날에 쉰다고 했었지. 그럼 그날 나랑 하루 종일 데이트하자. 나 오빠랑 가고 싶은 곳 생겼거든. 나 그날 고아원 가서 봉사활동하기로 해서 그날은 못 만날 것 같아. 주말에 만나는 걸로 하자, 희연아. 봉사활동 간다고? 저번 주에도 어린이날 준비 돕는다고 갔었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가는 줄 알았으면 레스토랑 예약 안 했을 텐데.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미안한데 레스토랑 예약한 건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다른 날도 아니고 어린이날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거든. 네가 이해 좀 해줘, 희연아. 고아 출신의 남편은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고아원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녔고 그 외에도 매달 후원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무뚝뚝한 사람이었지 알고 보면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고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꿈도 참 순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여유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천문학 공부를 해보고 싶어. 별이 떠있는 하늘 보고 있는 것도 좋고 우주에 대해 알면 인간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인간에 대해서 왜 알고 싶어?
오빠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란 존재가 미울 수도 있을 텐데, 오빠는 그래도 사람을 알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좋아? 좋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부모님이 나를 고아원에 보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내가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왕따시켰던 친구들, 그리고 차별했던 어른들,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싶어서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남편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이유는 시골에 있는 땅을 사서 마당이 넓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게 오빠 꿈이라고? 굳이 왜 불편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전원주택이라면 도시에도 많은데 도시에서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아? 시골에 가면 별이 더 잘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공기도 좋고 바쁘게 안 살아도 되니까 그게 시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젊을 때 좀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이런 사람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에게 먼저 청혼을 했고, 남편은 저의 청혼을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못하고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결혼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왜 또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희연이 너랑 이렇게 연애만 해도 좋은데 너는 이걸로 만족 못하는 거야? 오빠 같은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청혼하는 거야. 오빠랑 살면 나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오빠 인생도 달라질 수 있도록 내가 잘할게. 이래서 내가 그때 헤어지자고 했던 건데, 마음이 이렇게 깊어진 상태에서는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잖아. 그럼 난 네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희연이, 너 나랑 결혼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자신 있어? 당연하지. 우리 가족들 분명히 이 결혼 반대하겠지만 나 어떻게든 결혼 허락 받아낼 거고 그 시간 버텨낼 자신 있어. 그러니까 오빠도 나랑 같이 버텨주면 안 될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남편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제 예상대로 부모님과 오빠들은 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콩사판? 콩사판에서 일하는 남자라고? 그러니까 노가다꾼이랑 결혼을 하겠다 이 말이야? 희연아,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길래 순진하게 그딴 인간 꼬임에 넘어간 거니? 꼬임에 넘어간 거 아니고 나 순진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 결심한 것도 아니야. 엄마도 그 사람 만나보면 내가 왜 결혼 결심하게 됐는지 이해하게 될 거니까 일단 그 사람 좀 만나줘. 만나긴 뭘 만나? 나는 그런 인간 절대로 만날 생각 없으니까 당장 헤어져라. 어디 감히 겁도 없이 네 인생 말아먹으려고 그런 인간이랑 결혼하겠다고 설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딴 인간이랑 결혼을 하는데? 그딴 인간이라니? 엄마 제발 말 조심해. 엄마가 뭘 한다고 그 사람을 그딴 인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직업이 그럴 뿐이지 사람 인격은 우리 가족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엄마는 절대 결혼을 허락해주지 못한다고 들어 누우셨고, 아빠는 그런 저에게 겁을 준다며 제 용돈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무난히 견뎌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빠들이 저를 강제로 외국으로 유학 보내버리겠다고 엄포를 할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희연이, 너 내가 볼 땐 아직 공부를 덜해서 사람 보는 눈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 같은데, 오빠들이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걸로 하자. 오빠들까지 왜 그래? 오빠들은 결혼해서 잘 알 거 아니야.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거. 오빠들은 돈만 보고 새언니들이랑 결혼했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행복까지는 안 하더라도 오빠들은 우리 삶에 만족해하고 있어. 서로에게 부족하지 않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일단 돈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고. 너 그 인간이랑 결혼하면 지옥길 걷는 거랑 똑같아. 그놈의 돈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사람 돈 욕심 많은 사람 절대 아니고, 결혼하고 나면 나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살 생각이야.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너 진짜 순진하구나. 그 남자가 지금은 네 돈에 욕심 안 내는 것처럼 행동하겠지만 분명 처가 덕 보려고 짐승처럼 달려들 거라고. 너 엄마 말 안 듣고 계속 그 남자 만나면 오빠들이 너 강제로라도 해외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사실 이 사실을 숨김없이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해줬습니다. 저 혼자서 견뎌내고 가족들을 이겨내기엔 벅찼기 때문에 남편과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할 생각이었죠. 내가 직접 너희 가족들을 만나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야기만 듣는 거랑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랑은 다르잖아. 근데 엄마랑 아빠가 오빠를 만나려고 할까? 만나려면 일단 무작정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일단 내가 희연이 너희 가족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희연이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희연이 부모님들 마음 열어보도록 할게.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말도 없이 무작정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현관문 앞에 세워둔 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문 앞에 오빠 와 있어. 아빠랑 엄마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대화 나누고 싶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어. 당장 데리고 돌아가! 너 정말 엄마 뒤로 넘어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평생 엄마 속 안 썩이고 자라던 내 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누가 널 이렇게 망가뜨린 거니?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만 만나줘.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잠깐만 만나주면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엄마랑 아빠가 보면 분명히 이해할 거야. 저는 끝까지 돌려보내라는 엄마의 말을 어기고 현관문을 열어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는데 엄마는 남편을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팔에 소매를 걷어 올리셨습니다. 저는 뛰어들어서라도 그런 엄마를 말리려고 준비를 했지만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은 사람처럼 눈만 껌뻑이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희연이 남자친구 정동민이라고 합니다. 말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꼭 만나 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나는 세길이 오빠가 문 열고 들어온 건 줄 알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세길이 오빠 아들 아니야? 엄마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놀라시더니 갑자기 안방으로 달려가 아빠를 불러왔습니다. 그러고는 엄마는 현관 앞에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봐도 세길이 오빠 아들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이 전문 열고 들어오는데 세길이 오빠가 들어오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누가 봐도 세길이 오빠 아들 아니냐고요. 어이, 그러게. 세길이 형님이랑 아주 반박이잖아. 초면엔 미안합니다만 혹시 고아원에서 자랐거나 입양되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본인이 직접 말하겠다고 해서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고아원에서 자랐냐는 아빠의 질문에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 싶었죠. 내가 그동안 말은 못했는데 오빠 고아원에서 자란 거 맞아. 근데 아빠, 그걸 어떻게 알고 물어보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쪽 부친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부모님들은 호들갑을 떨며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고 저는 저보다 더 당황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오빠 친부모님을 알고 계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 우리 일단 기다려보자. 그래. 근데 나 기대는 안 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친부모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 왜냐면 기대하면 나만 실망하니까. 희연이 너도 너무 기대하지 마. 이번 일로 괜히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의 연락 한 통에 저도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달려 들어오시더니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 분명해! 내 아들이 분명하다고! 나를 이렇게 쏙 빼닮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겠어? 자네 정말 고아원에서 자란 게 확실한가? 네, 고아원에서 자란 건 맞는데 어떻게 얼굴만 보고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내 아들을 내가 알아보지 누가 알아보겠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자란 거야? 내가 너를 찾는다고 아직도 그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었냔 말이야?
남편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자신을 껴안고 우는 사람을 보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확실하게 친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친아빠라고 확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죠. 친자 검사 해봐야 결과가 뻔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 검사를 해봐야지. 미안하지만 나랑 같이 친자 검사하러 가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 제가 찾고 있는 아들이 아니면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너무 기대하진 말아주세요. 남편은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제가 봐도 두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닮아 있어 제발 남편의 친부이길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결과 두 사람은 99.9%의 확률로 부자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길이 오빠 아들 찾는다고 30년을 넘게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만나게 됐네. 정말 축하해요, 오빠. 현정이 너 아니었으면 나 남은 세월 헛고생하면서 살 뻔했어. 그리고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돼서 내 아들이랑 현정이 네 딸이 결혼하겠다고 저러고 있었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그러게요, 오빠. 제가 이 결혼 끝까지 반대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얼굴 보기도 전에 싫다고 결혼 반대했었는데 제가 왜 그랬나 싶네요. 알고 보니 남편의 친부는 저희 부모님들의 은인이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저희 시부 덕분이라고 하셨고 시부는 아빠와 형제처럼 지냈었지만 아들인 남편을 잃어버리고 난 후부터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오빠를 잃어버리시게 되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셨던 거면 직접 고아원에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잃어버리신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빠 엄마는 어디 계세요? 애 엄마가 애 버리고 도망간 거라 애 엄마는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몰라. 애 엄마는 내 대학교 동기였는데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났다가 그날 애가 생긴 거지. 내가 책임질 테니 나랑 결혼하자고 했는데 애 엄마가 원래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었나 봐. 그래서 애 낳기 전에 나 몰래 도망갔고 애는 고아원에 보냈다고 쪽지만 남겨뒀더라. 그때부터 나 혼자 애를 찾아다닌 거야.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지 자신의 친부를 찾고 자신이 어떻게 고아원에 버려지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부자 관계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린 사람은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셨죠. 세길이 오빠한테도 그렇고 오빠 아들한테도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 하마터면 두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할 뻔했어요. 현정아, 나한테 미안할 것 없다. 네 덕분에 내가 내 아들이랑 만났는데 네가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결론적으로는 다 잘 됐으니 미안해하지 말아라. 오빠, 저 정말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진작에 알았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일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다는 걸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평생 못 깨닫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어디야? 현정아,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아이 둘 잘 살 수 있게 부모로서 응원해주자. 친부를 만나도 울지 않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받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나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희연이 고생 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의 결혼을 반대했던 제 가족들은 그 일을 계기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제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죠. 시부는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손손 잘 사는 집안의 독자셨고 저희 친정집과 비교하면 저희 친정집에 비해 몇 배는 더 잘 사는 정말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그런 부잣집의 유일한 아들이자 3대 독자가 됐는데 그 덕분에 남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동민아, 아버지는 네가 하고 싶다는 천문학 공부 시켜주고 싶은데 뭐 지금부터라도 공부 시작해 볼 생각 없니? 아버지, 제가 지금보다 어렸으면 공부를 시작했겠지만 지금 제 나이는 돈을 벌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덕만 보고 살 수는 없는 나이기도 하고요. 천문학 공부는 제가 여유 있을 때 제가 돈 벌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부모 덕 한 번도 못 보고 자랐는데 그 덕을 지금부터 보기 시작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다 보지 않겠어. 그리고 적어도 10년은 내 덕만 보고 편하게 살아도 되니까 부모 덕 볼 수 있을 때 보는 걸로 해.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라면 내 콩팥도 떼어줄 수 있을 정도야. 남편은 34년 만에 만난 시부 덕분에 공사장 일을 그만두고 본인이 늘 하고 싶어하고 갈망했던 천문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저도 남편을 만난 후 관심이 생겼던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지 미래를 계획하곤 했을 텐데 남편을 만나고 난 후부터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남편과 저는 그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남편의 꿈이었던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일은 반드시 남편과 함께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남편과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불행이 찾아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남편이랑 저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